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실무 장석태입니다. 이제 기본서가 나왔죠. 기본서 가지고서 1, 2월 기본 이론 과정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가 이렇게 생겼죠. 기본서 해커스 공인중개사 2016년 최신 개정판. 기본서가 제일 중요하죠. 공부하실 때는 무슨 공무원 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서는 딱 한 권만 있으면 되죠. 이 한 권을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서에 없는 것은 보충하거나 추가하시면 되죠. 굳이 이 책 저 책을 두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구성은 여러분이 한번 쭉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책을 사시면 바로 그냥 드립다 본문만 보지 마시고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책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본서가 나왔으니까 기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입문서를 공부했는데 입문서는 말 그대로요, 입문하기 위한 기초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문서를 애지중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갖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기본서를 이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르고 닳도록 손때가 묻도록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본서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로 구성되어 있고 1편은 공인중개사 법령편입니다. 이 편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및 중개 실무, 그리고 대법원 규칙과 예규, 이렇게 2권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페이지는 1, 2권을 다 합치면 한 700페이지가 약간 넘네요. 그래서 통상의 그 공인중개사 법령실무 기본서보다는 양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어차피 우리가 학습 양을 줄여야 되니까 시험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부분들 또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제가 과감하게 생략 내지는 건너뛰고 넘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굳이 여러분들께서 따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시험에 최적화되도록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상식적인 내용이나 현학적인 내용들이 가끔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건너뛰고 시험에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구성을 보니까 앞에가 있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법령 개정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사이트에도 개정된 내용을 올려놓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개정된 부분을 자료로 해서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문 있고요. 페이지 넘기시면 목차가 나오죠. 목차 보니까 1편, 2편, 3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은 중개사법, 2편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그리고 3편은 중개실무, 그리고 필요한 부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한 페이지 또 넘기시면 책의 특징, 책의 구성, 그리고 공인중개사 안내, 그리고 시험 안내, 학습 플랜, 출제 경향 및 수험 대책 등 한눈에 보기까지 이것저것 요모조모 필요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배치를 해놨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본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편 공인중개사법.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스타트 소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페이지로는 20페이지입니다. 이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입문과정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입문과정 오리엔테이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오리엔테이션은 뭐 그 정도 그걸 참고해서 입문과정에서 첫 강의했던 오리엔테이션 참고하시기 바라고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목차 내비게이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체 중에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가 그 위치를 확인해 주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단원 길라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출제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출제 포인트는 지금까지 얼마나 출제가 됐고 어디 부분이 중요하고 어디를 특히 강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해 주고 있죠. 거기 보시면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단원이지만 이 법의 성격은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지금까지 시험을 26번, 추가 시험까지 합치면 27번을 시험을 봤는데 단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바쁘면
과감하게 적게도 되는 단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도 만약에 낸다면 어디요? 이 법의 성격 정도가 출제가 예상됩니다. 뭐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자, 그러시고 미리 본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핵심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미리 볼 게 아니고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2쪽에 가서 이제 이 법의 연역이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연역. 그래서 1번 부동산과 중개제도, 1번 물건으로서 부동산, 2번 중개제도 규율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건 그냥 외롭고 쓸쓸할 때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시험하고 직접적 관계 있는 부분은 아니죠. 자, 그럼 23쪽으로 바로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이 연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험에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부칙 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의 개공 또는 옛날 말로 중개인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요 연역을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중개업의 유래, 중개업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도서관을 가봤어요. 도서관 가서 찾아보니까 가장 맨 꼭대기에 위치한 사람이 바로 객주라는 사람입니다. 맨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 객주라는 사람입니다. 객상 주인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간 유통상입니다. 타인의 물건에 판매를 위탁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는 대표적인 중간상인, 이게 객주, 객상 주인의 줄임말입니다. 옛날 김주영 씨 소설 제목의 객주,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도 객주가 나오죠. 객주입니다. 대표적인 중간 유통상인. 자, 그런데 객주하고 관련해서 또 거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간은 이 거간이 그렇습니다. 한문으로 쓰면 있을 것자 사이간자를 쓰죠.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들 간에 원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거래를 알선해주고 거래가 성사되면 거간 구전을 받아서 먹고 사는 흥정 전문가, 흥정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종류 거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포목거간, 어음거간, 우거간, 선박거간, 당화거간, 미국거간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종류 거간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전문 거간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토지나 가옥 등의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거간하는 자, 부동산 전문 거간을 집거간 또는 집가자를 써서 가거간 또는 순수한 우리말로는 집주름 또는 가거간을 한자로 더 바꾸면 가쾌, 집가자의 거간 쾌자를 써서 가쾌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오늘날 업자, 중개업자, 오늘날 개공의 300골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거간 중에서 그렇습니다. 뭐 가쾌, 집주름 뭐 이런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이고 이 양반들의 영업 장소를 복덕방이라고 불러줬습니다. 복덕방. 생기복덕이라고 해서 그렇죠. 복과 덕을 불러일으켜 준다. 뭐 이런 좋은 의미입니다. 복덕방.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좋은 의미보다는 비하의 의미로 쓰일 때가 많죠. 생기복덕의 줄임말로서 복덕방. 자, 그런데 이 객주나 거간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특히 1890년대 후반 되면은요, 우리나라 근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업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객주와 거간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개항이 되면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항구를 중심으로 수많은 객주와 거간이 몰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싸우고 그래요. 거래 질서가 문란합니다. 예? 안 되겠다. 이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객주 및 거간 전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법을 하나 만듭니다. 이게 1890년에 만들어진 객주 거간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1890년에 객주하고 거간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객주거간 규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얘한테도 우리가 뭐 하나 주면 안 돼. 지금 우리 교과서의 이제 서술 방식이 교과서마다 이제 좀 특징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과서는 막 구분구분 단락단락 져서 써놓은 게 아니고 쭉 서술형으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나 키워드 이런 것들을 뽑아서 정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객주거간 규칙에도 우리가 뭔가 포인트를 하나 줄 만한 요소가 없을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개하고 관련된 뭐죠? 최초의 법령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는 오늘날 부동산 중개하고 직접 관련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객주, 거간 전체를 규율 통제하기 위한 거지 그 중에 특별히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중개 관련 최초의 법령 이렇게 물어보면 객주거간 규칙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날 중개업에 직접적 선배꼴 되는 사람들은 각회 집주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다가 객주거간 규칙이 다시 한번 정비가 됩니다. 그게 바로 1893년입니다. 객주거간 규칙을 정비를 해서 특히 서울 한성부에서는 관의 인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가제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 전까지는 객주나 거간을 하고자 할 때 특별히 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일종의 뭐요? 자유영업제였다. 그 말입니다. 네? 자유영업제에다가 1893년에 인가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랬다가 한일합방이 1910년에 되면서 이 객주거간 규칙이 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의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 활동에 얘가 장애가 됩니다. 네? 객주거간 규칙을 일제가 없애버려요. 폐지를 합니다. 그랬다가 1922년도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수차를 위한 어느 정도 체제 정비 작업이 끝나자 1922년에 소개영업 취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소개영업 취체 규칙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소개영업의 소개는 우리 소개한다 할 때 소개하고 뭐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개념으로는 중개영업, 소개영업 뭐 같은 말입니다. 취체는 일본식 한자입니다. 일본식 한자인데 통제하다, 규율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소개영업, 취체규칙, 중개업, 단속규칙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요. 참고로 허가제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소개영업을 하시려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제를 도입을 했죠. 그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도 소개영업 취체규칙이 계속 쓰입니다. 1945년 해방은 됐습니다. 그런데 바빠요. 바빠가지고 미처 개별법들은 정비를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헌법이나 민법이나 상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기관법들은 정비가 됐지만 해방되고 나서도 워낙 바빴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개별법은 미처 정비가 되지 아니한 채 세월이 흘러서 언제까지 흘렀느냐? 1960년대까지 60년까지 계속 쓰였어요. 그러다가 5.16 군사정부가 들어서서 특별조치를 취합니다. 야, 지금 해방이 된 지 몇 년 됐어. 근데 아직도 일제 때 미 군정 때 쓰던 법들이 지금까지 계속 쓰면 안 되잖아. 빨리 정비해라. 언제까지 시한을 준다. 그때까지 정비 안 하면 구법의 효력을 전부 다 실효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법을 만들어냅니다. 부랴부랴 법을 만들어냈으니까 어떻게 내용이 충실하지 않겠죠. 이걸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어요. 네? 그냥 베껴서 이름만 소개영업법이라고 이름만 이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다만 소개영업법으로 가면서 다만 이제 하나 바꾼 거는 신고제를 도입을 한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경찰서장 허가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까짓 거 아무나 좀 하면 어때? 그래서 신고제를 도입해서 신고만 하면 아무나 소개영업을 할 수가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처음 소개영업법을 만들 때는 이 소개영업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였어요. 부동산 중개뿐만 아니라 동산 중개, 혼인 중개, 직업 중개 전부 다 이 소개영업법에서 규율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나중에는 다 빠져나가서 직업 중개, 혼인 중개 뭐 이런 것도 빠져나가고 동산 중개도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결국 부동산 중개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랬다가 1983년에 그렇습니다. 1983년에 무슨 법이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61년, 83년이면 한 20년 차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엄청난 내용상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 196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농경시대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데 특별한 전문적 지식, 경험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연결만 시켜줘도 됩니다. 그런데 고 20년을 거치면서 산업화 도시와 경제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엄청나게 증대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복잡한 부동산 공법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거는 웬만한 사람은 중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부동산 중개를 실현해야 되겠다 등등을 포함해서 이 소개영업법 가지고는요, 내용이 워낙 부실하니까 이 내용을 이 복잡 단안한 부동산 중개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폐지를 합니다. 폐지하고 부동산 중개법을 83년에 만들어서 84년 4월 1일서부터 이 법을 시행합니다. 자, 이때 다시 허가제로 돌아갑니다. 네? 신고제 해봤더니 문제가 많더라. 아무나 기나 고동이나 막 하다 보니까 사고가 팡팡팡 터집니다. 또 너무 많은 소개영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과열 경쟁으로 시장이 무너집니다. 혼탁해져요. 안 되겠다. 허가제를 도입을 합니다. 자, 그랬다가 쭉 가다가요, 7차 개정에서 중개업법은 그대로 가긴 합니다. 그러다가 7차 개정에서 이 허가제가 과도한 규제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로 바꿔버리냐면 등록제로 바꿔버립니다. 사실 이건 과도한 규제 맞습니다. 왜요? 다른 전문 자격증 제도하고 비교해 보면 과도한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사 생각해 보세요. 세무사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합격을 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합격한 사람이 바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예컨대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증이 나와서 뭘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시험 봐서 증을 따야 됩니다. 증을 딸 뿐만 아니라 허가관청으로부터 또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기준을 만족했어도 허가관청이 너 안 돼. 그러면은 중개업을 못했어요. 이건 이중규제다 그 말이에요. 자질과 소양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돼서 증을 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또다시 허가제를 실시하는 건 이중규제다. 규제기획위원회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제를 뭐로 바꿔요? 등록제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당연히 등록을 받아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등록제로 7차 개정에서 바꿉니다. 그랬다가 법의 명칭이 바꿉니다. 예? 법의 명칭 9차 개정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 대신 이제 법의 명칭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의 명칭을 바꿉니다. 자, 원래 이제 중개업법이라는 명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있고 세무사는 세무사법이 있고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있듯이 이 법도 공인중개사법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기존의 공인중개사들이 협회를 통해서 압박을 해서 법의 명칭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렇게 바꿀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뭐가 추가가 돼 버리냐면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된 내용이 법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독립법으로 만들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실거래가 신고물을 법무사한테 부여하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공인중개사법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인중개사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법의 제명을 만들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등록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쭉 개정이 돼서 개정하도 여러 번 돼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두 개를 분리했죠. 공인중개사법 따로,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따로 분류가 됐고, 제도는 여전히 등록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역과 관련해서 만에 하나 미쳐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먼 나라 이야기는 안 물어볼 거예요. 가장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변화 정도는 물어볼 개연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적 최근 거 중심으로 보면 해방 이후 것만 봅시다. 소경업법에서는 신고제를 채택을 했고 중개업법에서는 허가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7차 개정에서는 등록제로 갔다가 공인중개사법으로 갔음에도 여전히 등록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려면 뭐예요? 등록을 받으셔야 돼요. 등록을. 자, 앞으로 신허등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현재는 자유영업제도 아니고 인가제도 아니고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등록을 받으셔야 돼요. 등록제입니다. 자, 그래서 23쪽, 24쪽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24쪽 하단에 연역 정리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표를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5쪽 3번 법의 개정 현황입니다. 1차 개정서부터 쭉 개정의 이력에 대해서 써놨어요. 1차서부터 몇 차까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18, 19차, 22, 22, 23차까지 쭉 써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법령편을 공부 다 마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쭉 한번 살펴볼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 법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는 복습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연역은 이 표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러면 29쪽으로 가서 공인중개사법의 법원과 그 구성 및 성격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법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법원 그러면 무슨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할 때 그 법원이 아니고요. 거기서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 또는 존재 형식을 법원이라고 합니다. 법의 근거 뭐 이런 정도로 생기게 하는 근거 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놓고 참고로 뭐 성문법원이 있고 불문법원이 있다. 성문법원에는 법률, 명령, 자치법규가 있다.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뭐 불문법원이 있다. 관습법이 있고 판례법이 있고 조리가 있다. 이렇게 써졌습니다. 요거는 그냥 상식을 보충하고 싶을 때 읽으시면 돼요. 우리 시험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우리 본래의 내용보다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서 이런데 읽으시느라고 힘 빼실 필요는 없어요. 힘 안 빼도 됩니다. 바로 31쪽 2번 일반적 의미의 공인중개사 법령 구성 요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실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어떨 때는 법, 어떨 때는 법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뭐뭐에 관한 이렇게 법의 명칭 끝날 때는 법률 이렇게 말을 붙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전문성, 시간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그 법의 모든 사항을 전부 다 디테일하게 규율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부서인 행정부서한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을 읽다 보면 뭐뭐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뭐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자,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법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위임했어요. 대통령의 명령으로 정합니다. 그럼 시행령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 그리고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게 대통령령입니다. 자,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규율을 하긴 합니다만 절차적이고 기술적이고 아주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굳이 대통령의 명령으로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장관의 명령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우리 부동산 중기업은요, 주무부서가 어디냐면 국토교통부입니다. 옛날에는 내무부 소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명령이어도 대통령의 명령과 그렇죠? 장관의 명령하고는 좀 급이 달라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더 세겠죠? 그래서 이 명령입니다만 두 가지 명령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행 규칙이다 뭐 이렇게 불러줍니다.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법으로 정하고 어떤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어떤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거는 구분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시험에 안 나왔느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느냐? 아닙니다. 나온 적 몇 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뭐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원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꿔서 지문을 구성한다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고 해서 알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법조문이 한두 개 되는 것도 아닌데 내용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법으로 정하는지 영으로 정하는지 규칙으로 정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별하시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전혀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실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시험은 오지산다 객관식이에요. 오지산다 객관식은 말입니다. 5개를 다 확실하게 RF는 맞추는 시험 아니에요. 하나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출지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뭐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지문이 나와 있긴 한데 그 지문을 모르더라도 그 문제 정답을 고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제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걸 가지고서 정답을 고를 수 있게 지문을 주니까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입니다.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미친 척하고 나왔어. 미친 척하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지산다인데 틀린 걸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틀린 걸 고르세요. 그런데 전부 다 맞는 것 같아요. 또는 옳은 걸 고르세요. 그런데 전부 다 틀린 것 같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없이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찍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찍으시면 되는데 보통 통상의 경우에는 뭐뭐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문을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시험에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히 변태가 아닌 한 그런 부분을 바꿔갖고 내는 건 그거는 문제 출제가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따라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건 찍어버리면 되는데 대개 뭐뭐로 정한다라고 하면 그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법과 영과 규칙을 공부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법이 몇 개인가요? 51개. 얘가 몇 개인가요? 38개. 또 얘가 몇 개인가요? 29개. 그래서 토탈 몇 개인가요? 118개. 자, 조문수로는 118개입니다만 엄밀하게 따지면 내용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시죠? 예를 들어 법이 51조까지인데 어떤 내용이 추가돼서 중간 하나 밀어넣기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1조에 새로 조문 하나 만들어서 11조를 밀어넣으면 전부 다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하고 관련된 모든 그 법조문 자체가 또 밀리니까 대혼선을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 기술상의 이유로 새 조문을 만들 때는 중간에 끼워넣기 하거나 저 뒤로 늘리지 않고요. 중간에 예를 들어 3조하고 4조 사이에 집어넣고자 한다. 그러면 3조의 2,
3조의 3 이렇게 밀어넣기 때문에 조문수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얘가 51개, 38개, 29개, 118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령편이 아무래도 중요하죠. 거의 법령편이 한 80%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무가 한 20% 정도밖에 안 나와요. 법령편 80%, 40문제 가운데 30문제, 31 또는 32, 33개까지 법령에서 나옵니다. 조문 51개 가운데 30개 가까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법조문은 매우 중요하죠. 매 조문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워낙 어떻게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과는 달리 우리 과목은 영과 규칙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영 규칙도 법조문과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똑같은 비중을 놓고 정리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법영 규칙입니다. 자, 그럼 같은 논리로 시행 규칙은 법이나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또는 법이나 시행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게 시행 규칙입니다. 이거 외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대법원 규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공매 부동산에 대해서 법인은 경사, 공인중개사인 개공, 얘네들은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할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어요. 특히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대리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법원에 등록받고 감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과 이와 관련된 예규가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경우는 말은 규칙이라고 돼 있지만 이때 규칙과는 다릅니다. 이건 법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아서 이거는 시행령의 성격을 띠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31쪽에 보시면 이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중개사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그리고 대법원 규칙이 나와 있는데 이걸 시행령이다 이렇게 써놓은 건 그런 뜻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이외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조례를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보는 경우는 두 번이 있습니다. 종계보수편에서 종계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거든요. 그 중에서 주택의 종계보수는 조례로 정하니까 그때는 관련된 조례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행정수수료도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이렇게 두 번만 조례를 볼 때가 있어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어떤 건 영어로 정하고 어떤 건 규칙으로 정하고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둘 게 한 두 개 정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니까 꼭 기억하세요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것들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31쪽을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32쪽으로 갑니다. 32쪽 이 법의 성격이라고 돼 있죠. 이 법의 성격입니다. 거기 보니까 중개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이 법의 성격은 첫 번째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에요. 예? 그리고 일반법적 성격을 띈다.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성질이 다른 건데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돼요. 변호사는 변호사법, 농지는 농지법, 도로는 도로법, 주차장은 주차장법, 살림은 살림법, 하천은 하천법을 보시듯이 건축은 건축법을 보시듯이 그렇죠? 부동산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슨 법을 봐야 돼요? 하천법을 볼까요? 상법을 볼까요? 무슨 법을 봐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을 보셔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이 부동산 중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밑에 특별법과 요걸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법 제너럴 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반대로 특별법은요, 특정한 영역에만 한해서 특정한 영역, 특정한 분야,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건, 특정한 지역, 특정한 영역에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법과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반법과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만법에 기본법에 민법이 있다.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그런데 개인 중에서도 상인 그리고 상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둘의 관계를 따져보시면 얘가 보다 광범위하고 일반적이고 얘는 상인 및 상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니까 얘가 특정한 영역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얘가 민법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해요? 특별법적 성격을 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상인 및 상사에 관한 내용 중에서도 부동산 중개 및 중개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얘가 특정한 영역에만 적용되고 얘가 그 범위가 더 넓어요. 따라서 이 법은 상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적 성격을 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특정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별법이 당연히 우선 적용이 되는 거고 이 법에 없으면 일반법에 보충적 적용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얘도 상인이니까 중개사법이 없으면 상인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상법의 도움을 받아요. 자, 뿐만 아니라 상법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민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상법이나 민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 성격을 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특별법적 성격을 띠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비슷한 내용을 이 법에서도 저 법에서도 규율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법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특별한 부분을 담고 있는 특별법이 당연히 우선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특별법으로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따르시면 돼요. 그런데 민법의 임대차는요 굉장히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약해요. 그래서 그 임차인, 특히 주택의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민법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자, 특별히 주택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 애초서부터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예? 기존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모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예 특별법을 애초부터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들어 놓고 상호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일반법, 특별법의 개념을 정해요. 자, 그런데 참고로 농협법에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농협법에 보면 농협은 당신네들의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중개업도 할 수 있고 농협이 중개업을 함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법 구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즉 등록을 안 받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대한민국에서 중개업을 하려면 이 법에 따라야 되고 등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법에서는 등록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양자 간의 관계에서는 얘가 좀 더 특별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에요. 따라서 이때는 얘가 특별법, 얘가 일반법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예, 이거는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법이자 동시에 일반법의 성격을 띠면서 또한 동시에 바로 밑에 민법이나 상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죠? 특별법적 성격을 띈다. 네? 특별법적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33쪽에 가서 보면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두 가지가 짬뽕된 중간법의 성격을 띈다. 혼합법의 성격을 띈다. 법조문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상명하복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공법적 조문이 많아요. 네? 국가가 명령하고 개공은 이를 따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공과 의뢰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사법적 성격을 띈 조문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가지가 짬뽕된 중간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혼합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사람들은 사회법적 성격을 띈다. 이렇게도 말해요. 이거는 말하기 나름인데 원래 이제 사회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무슨 국가가 공공복리, 경제적 실현 등을 위하여 개입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근로관계의 주체는 회사하고 사용자하고 그다음에 노동자하고 그들 간의 협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당사자 자유를 맡기는 게 사적자치의 대원칙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당사자 자율에 맡기면 게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용자는 엄청난 파워가 있지만 노동자 힘이 약해요. 그래서 당사자 자율에 맡기면 노동자의 지위가 굉장히 열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되겠다.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근로관계 법령들 이런 것들을 사회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국가가 개입을 해서 어떤 공공복리 실현에 기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민의 어떤 재산권 보호랄지 이런 데 도와주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사회법적 성격도 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국내법이죠. 국제법은 아니죠.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할 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국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업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업을 하려면 등록을 받고 시험 봐서 증 따서 등록을 받고 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법의 성격인데 키워드 지금 다 잊어버리시고 키워드 4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본법 내지 일반법이다. 민사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 성격을 띈다. 그리고 짬뽕된 중간법, 혼합법, 사회법적 성격을 띈다. 국내법이다. 이렇게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법의 성격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34쪽 제1장 총칙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